생각해보면 6월 29일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60항쟁에 이어 대통령 직선제의 꿈을 이루게 됐던 6.2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29일에는 당시 특별한 부의 상징이었던 핑크빛 건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면서 무려 5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쓰러져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또 2002년 월드컵 마지막 열기가 한창일 때 서해의 연평도에서는 북한의 경비정과 고속정이 NLL을 넘어오면서 해상에서의 교전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측에는 참수리급 고성정의 정장이었던 지금은 소령으로 투서된 윤영하 대위를 포함한 6명의 전사자가 있었고 19명이 부상당하는 교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니 윤영하 대위는 전사 당시 채 30살이 되지 않았더군요. 민주화의 열망을 이루어낸 기념비적인 순간이기도 했고 고속 성장으로 인한 폐해가 잔인하리만치 끔찍하게 나타난 순간이기도 했고 또 꽃같은 젊은이들이 바다 위에서 죽어가는 모습에서 냉혹한 남북 간의 현실을 절감해야 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오늘 그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변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은 얼마나 변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응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거죠. 국정 지지율. 자, 대표님 어떻게 나왔나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61,34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1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이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횡보했습니다. 큰 차이 없었는데 53.3%, 0.1%포인트 지난주보다 낮은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오른 42.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에 50.7%로 시작을 해서 낮은 수치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화요일날 52.9% 그러다가 수요일날 51.6%로 다시 빠졌는데요. 수요일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보류 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대남 확성기도 설치했다가 다시 재철거하는 뭐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목요일날은 52.5%로 반등했고 금요일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 6.25 전쟁 70주년 메시지를 밤 늦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금요일은 55.8%로 50% 중반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수치는 비슷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 약세를 보였던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0.6%포인트 오른 41.2%. 대통령 지지율은 다르게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은 1%포인트 하락한 28.1%. 열린민주당이 5.6%, 정의당 4.2%,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3.7%, 무당층 14.7%로 대체로 큰 차이는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요일별로 보면 그 백종원 씨 논란이 있었던 화요일 날 미래통합당 그게 논란인가요, 근데? 그날 근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예, 미래통합당은 뭐 정치 희화와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그날 장난하나 뭐 이런 거군요. 좀 빠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목요일 날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 그 목요일 날 약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6.25 70주년 메시지가 나온 그 다음 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던 갤럽 조사에서는 상당히 특히 이제 20대 지지층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20대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올랐다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이제 20대들이 많이 등을 돌렸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갤럽에서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리얼미터 결과는 다른 이유. 리얼미터는 30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얼마나 빠졌어요? 30대가요.
7.4% 빠졌고요. 20대는 이제 지난주에 조금 빠졌다가 네네. 이번 주에 이제 회복하는 모양새였는데 이제 갤럽하고 리얼미터를 굳이 비교하자면 리얼미터는 금요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갤럽은 지난주 화수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55.8%까지. 만약에 이제 금요일자 조사가 없었다면 갤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뭐 횡보했거나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일에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녀 차이는 없었나요? 20대 남녀? 20대를 남녀로 따로 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남성과 여성 이렇게 따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20대, 30대 이렇게 따로 봤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요새 보면은 20대 남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해서는 이게 뭐 아주 최근에 발생한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사실 이건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해서 긍부정 판단을 물어보는 게 맞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에 포함된 것은 북한 이슈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안보와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또 20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딱히 인천국제공항공사 끈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흐름상 잘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아주 과학적인 또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을 지언정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돼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학생층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긍부정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쪽에 오히려 더 초점이 모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남녀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주 후반부부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른바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국공 논란이 20대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 조사가 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에서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공감도로 질문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언제요? 네,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것이죠. YTN 의뢰로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 이 조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체 응답이 40.2%.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은 45%였어요. 비슷하네요. 그런데 20대에서는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20대 등 젊은 층에서 좀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여권에서 얘기하듯이 뭐 잘못된 뉴스가 좀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안 미시적인 측면을 떠나서 20대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응답에서 전체 응답이 별 차이가 없게 나온다. 그러니까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고 상당히 이제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0대 등 젊은 층에서는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뭐냐하면 물론 이제 20대들 어디 보니까 20대를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알지도 못하면서 왜 20대를 분석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일단은 이제 기성세대는 결과가 좋으면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좋은 것이잖아요. 또 지난번 평창 올림픽 그래서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드는데 남북 관계 이렇게 평화롭게 협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20대 등 젊은 층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절차에서 공정해야지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게 노력을 한 사람이 배제당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불공정한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니까 공정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평가할 때 20대 등 젊은 층에서는 기성세대보다 더욱 엄격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대들 뭐 심층 서베이를 해보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는 뭐 젊은 층들이 좀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뭐 틀림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쟁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젊은이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항상 경쟁을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갈 때도 물론이고. 근데 이 경쟁에서 내가 해갖고 뭐 공정한 경쟁만 이루어져서 나의 실력대로 평가받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결과가 기회를 못 듣는 거죠. 해서 예.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태도가 상당히 기성세대랑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연구하시는 분들 들었거든요. 또 이번 그 인천공항 문제가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20대 젊은층들이 가장 취업하고자 하는 곳들이 이 공무원, 뭐 공기업, 뭐 또 대기업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또 초반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제 규정을 했지만 뭐 5천만 원 연봉 네네. 또 로또 취업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거기에 20대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보류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을 보류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20대 가장 많았다라면 이번에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우리 이택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6.25 기념식 네네. 그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보기를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 행사 전반의 내용이 아주 구성이 또 잘 돼 있어서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부분 그만큼 이런 이제 예상도 있었죠.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6.25 전쟁을 70주년 기념식을 어떤 식으로 치를 것이냐라는 것도 있는데 아주 뭐 경건하게 또 예우를 갖춰서 101내구였죠. 이 유해 네네. 또 상당히 또 전쟁 영웅들이니까 영웅회라고 극적인 효과를 또 잘 살렸던 것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20대가 안보는 약간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어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통합당 근데 그 백종원 씨 논란 때문에 정말 이런 건가요? 영향을 받은 건가요? 사실 조금 놀랍기도 한데 비호감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정당 호감도라든지 이야기를 할 때 지지율이나 호감도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안 싫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연애할 때 우리가 미워하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싫어하는 건 이제 이유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내가 어떤 이제 연애 대상자에게 네. 이것 때문에 좀 너 미운 것 같아라고 하면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데 싫어한다 하고 하면은 그 해결 방법을 찾기가 참 힘든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비호감도가 이제 통합당 뭐 그쵸 10명 중 막 7명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있었던 뭐 탄핵이라든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단절과 어떤 변화 쇄신 이런 것들을 아직 충분하게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대중들에게 어필하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실은 통합당 등 보수 정당이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반사 효과를 최근에 충분하게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그 그릇 그런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좀 튼실하게 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약간 시간이 이런 반사 효과를 얻으려면 좀 더 변화의 모습 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게 대구 경북 측이 좀 흥미로운 거예요. 여기서도 통합당의 비호감도가 50%가 넘게 나타난 건데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같은 비호감이라도 이유는 다른 경우. 네. 예. 예전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미국 여론조사를 많이 봐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보수 측에서도 싫어했는데 진보 측에서도 싫어했어요. 보수는 어떻게 이런 사회주의적인 플랜을 막 이러고 진보 측에서는 이거 뭐 하나마나 맹탕 진짜 중요한 거 빠졌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 대구 경북에는 네. 통합당 비호감도가 높은 건 연령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가지고 있는 호감, 비호감 네네. 또 50대 후반,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호감, 비호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제 호감도가 미래통합당이 젊은 세대는 그만큼 대구 경북 일치라도 낮은 거죠.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지만 시장도 되고 네네. 그렇게 또 구청장도 되고 영남 지역에서 그건 그만큼 젊은 세대들로부터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의 비호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대도 높은가요? 대구에서 그러면? 20대도 세대별로 따져보면은 네.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뭐 비호감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면 20대도 비호감도가 미래통합당도 대구 경북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건 극복하기 참 힘들죠. 세대별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넌 네네. 분들과 못 건넌 분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계속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네네. 박근혜 대통령과는 이제 거리를 두는 특히 2030, 40 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그 교체가 됐지만 막말 이미지에 네. 거친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구성이 지금 아직 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18개 상임위 중에 정보위는 아직 이제 또 네네.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초선 의원들이 새로운 모습을 좀 보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0대 국회 이미지를 지금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감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지의 전 단계인 이제 호감도가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개혁적인 모습들을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지율 상승은 이제 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원구성 관련해서 이제 여야가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상황인데 만약에 이 정도 이제 여당이 아무리 이제 의석을 뭐 다수 의석을 가졌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타협하고 협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기류들이 이제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 대해서 동정하고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 등 이런 조사를 보게 되면 야당에 호응하는 기류들이 충분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호감에 대한 부분들, 비호감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서 여당과 경쟁하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도 필요하되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통합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 비호감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좀 중장기적인 시도도 병행해서 아무튼 장기 프로젝트로 좀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아요. 통합당한테는.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다는 것은. 네,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은 사이가 언제 좋아질까요? 제가 한번 여제는 물은 적이 있는데 안 좋아질 것 같다고 저희 기자분들 얘기하셨는데 자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팽팽하게 나타났어요. 네, 저희가 지난 23일 조사한 건데요. 네네.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나머지는 조사 방법은 같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잘했다는 응답이 45.5%, 네. 잘 못했다는 응답이 45.6%. 이건 거의 동률이네요. 예, 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반반이 나왔습니다. 우리 배 소장님 특히 좋아하시네요. 지금 작년에 했을 때는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네네. 역시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긍정평가가 좀 줄어든 것은 윤석열 총장 이 임명 이제 된 이후에 조국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부터 이 진보층과 보수층이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많이 늘어났고요. 반면에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또 보수층에서는 잘한다는 평가가 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갤럽조사에서도 오픈형으로 묻는데 대선 후보 주자로서 이름을 올렸고 저희도 이제 내일 발표할 건데요. 네. 저희도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오픈형으로 물어봤다가 거기서 유력 후보들만 객관식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이번에 내일 발표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어느 방송사에서 이제 정부 기관들 네. 언론까지 포함해서 신뢰도를 물어봤는데 이제 법원도 있고 검찰도 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아주 극명한 결과가 나왔는데 진보 성향층이나 여권 지지층에서는 검찰 신뢰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보수층에서는 거의 최상층 최고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신뢰한다고 네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일반 기관들이 이렇게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극명히 갈린 경우들이 신기하네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과 지금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것이 정치적 성향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들을 갖고 있었지만 현 여권에 칼을 들이미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미니까 상당히 어쨌든 다른
야당보다도 훨씬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애초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네, 그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확 바뀐 거니까 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있어서 지금 이런 대결적 양상으로 보도되고 인식되는 부분들이 뭐 상당히 제법 갈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적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권 주자로 거론한다는 것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야 대결 구도, 진영 대결 구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인물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은 임명이 될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고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죠. 그런데 네. 문제는 중도층까지도 지금 보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검찰 개혁을 생각할 때 또 검찰총장이라는 역할을 생각할 때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많은 이슈들이 사실은 이 정치적인 현안들은 진영 대결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영 대결 구도는 오래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 상임위 지금 결정 난 걸 보면 앞으로 미래통합당이 또 호락호락 협력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회 지형도 앞으로 진영 대결 구도가 상당히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론 도서들과 함께 네, 한국의 여론 지형을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응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해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것저것 또 네,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 코로나19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네. 전 세계. 와. 어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를 네.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결과 전 세계 215국가에서 이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총 1,008만 6,96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도 지금 50만 명이 넘어서요. 50만 1,393명으로 지금 집계가 네네. 됐어요. 중국이 작년 12월 30일에 처음으로 감염자 발생을 WHO에 보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지금 1,000만 명이나 넘는 숫자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제 1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94일이 걸렸는데 그 이후 10배로 늘어나는 데는 87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국이 방역 노력을 펼치고 있긴 한데 지금 1차 코로나 지금 2차 유행이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1차도 아직 안 끝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260만 명으로 감염자가 가장 많아요. 네. 그런데도 여기도 줄어드는 게 아니라 26일의 경우 44,602명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이징도 11일부터 28일까지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브라질 같은 중남미에서 코로나19가 좀 거세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국가별로는 미국, 브라질의 확진자만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국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여기서 발병을 하고 있는 건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러시아, 인도 등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12,715명으로 세계 61번째가 됐습니다. 지금 사스가 7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르스는 866명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이후에 가장 심각한 피해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때라면은 지금하고 이제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네. 무고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2차 대유행이 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무증상 환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추운 날씨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니까요. 네네. 올가을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를 전부 다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렇죠. 독감과 함께 겹쳐서 훨씬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초만에도 더워지면 바이러스가 줄어들겠지라고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기온이 오르면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휴가철에 놀러 갔는데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밀접 접촉을 한 가운데 방역 대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운데 마스크 쓰기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또 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여름이 더 위험하다. 이런 우려가 지금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겪어왔던 대유행, 팬데믹 이런 네. 경우가 한 번으로 끝난 적이 그렇습니다. 거의 없어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 봄에 발병을 했는데 그해 가을에도 왔고요. 네. 그 다음에 봄에서 이렇게 세 차례나 파고가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총 사망자가 5천만 명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 스페인 독감 3번 유행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왔던 1918년 가을에 2차 대유행이 제일 치명적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2차가 오면 네네. 이번에도 2차 유행이 오면 또 훨씬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2차 유행이 올 거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스페인 독감뿐만이 아니라 네. 뭐 예전에 정말 그 예전 얘기지만 뭐 패스트라든지 전부 다가 하여튼 뭐 이게 몇 년을 간 적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끝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참 많이들 아직도 조심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홍콩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면서 형량 얘기하고 네. 굉장히 뭐 무거운 네. 범죄에 뭐 해당하는 형량을 내릴 것이다 했었는데 그때 10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10년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아마 내일쯤에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일 통과가 되면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홍콩 보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회의에 참석한 한 홍콩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위반자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등의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동안은 최고 형량이 10년 징역형이 될 것이다 이런 그렇죠.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이 지금 계속되면서 더 엄격한 형량이 적용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고 종신형까지 적용이 되면 마카오도 지금 굉장히 센 규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심하고요. 거의 중국 본토 수준의 형량이 적용되는 셈이에요. 마카오 국가보안법은 최고 형량이 30년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본토는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니까. 그럼 중국 본토랑 거의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면 중국 본토로 인도돼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그 조슈아 왕이 네. 무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소급 적용을 해버리면 빠져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소급 네. 적용이 소급 적용하면 진짜 빠져나가기가 힘들 그렇습니다. 텐데. 네. 그런데도 조슈아 왕은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했을 때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혹시 만 명이라든지 네. 워낙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냐라고 했을 때 전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우려가 됩니다. 네,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뭐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중국은 뭐 내정 간섭이 네,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꾸준하게 보내고 있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26일에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뭐 전 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에 대해서 비자 제한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시간이 또 시기인지라 네. 지금 뭐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복잡하죠. 코로나 때문에 또 네. 힘드니까 미국이 뭘 정말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럴 만한 생각은 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의지나 이런 게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두고 보도록 하죠.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긴 한데요. 고향 집에 온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다가 이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잡았는데? 도시에서 이제 일하러 갔다가 오랜만에 고향 집에 오니까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래서 뭐 손도 잡고 얼싸 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부모 등 일가족 16명이 한꺼번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족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는데 가족들이 감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대체 왜 사망했을까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아들하고 딱 악수만 했는데도 감염돼서 숨졌다라고 사우디 보건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부는 자녀가 부모를 방문할 때도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하지 말고 거리를 둔 채 마스크를 써야 된다.
있다. 제발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 보건부가 5명 이상 가족 모임을 금지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가족들이 좀 많이 모였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기는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발 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손만 잡아서는 아니겠죠. 손을 잡을 만큼 가까이 갔으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전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수도 있지만 일단 사우디 보건부는 손만 잡았는데도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말인지 아니면 진짜 그것인지는 그것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단 보건부 발표로서는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단행한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당초에 한일 관계는 물론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오히려 일본의 타격이 더 크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이용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네, 사실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지나간 감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 그 이후에 우리 산업체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 그리고 그 영향은 어땠나 한번 좀 짚어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년 전에 이 수출 규제 단행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큰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가 돼서 우리 양기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는데 네, 현재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글쎄 요즘 며칠간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악화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말씀대로 작년 12월 24일 날 청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하고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가자는 데는 합의를 했거든요. 네네. 또 1월 초에 이제 아베 수상이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다 이렇게 토론했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좋아지나 했었는데 엊그저께부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G11 그 G7을 확대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러시아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어저께 NHK에서 모태기 일본 외무대신이 나와가지고 지금의 G7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약간 견제성 발언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유네스코에서 일본이 메이지 그 23개 유산을 등재하는 게 있는데 군함도 2015년부터는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는 것이 같이 병기돼 가지고 충분히 기록을 하겠다는 것을 허락한 상태에서 그게 이제 유산 등재가 결정이 된 건데 이번에 이제 까놓고 보니까 정보센터라는 동경의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그 강제가 아니었다, 자발성이었다라는 것을 반대로 얘기했다고요. 왜곡시킨 사실을 지금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WTO 사무총장으로 지금 누굽니까 본부장이 지금 사무총장이 지금 선거로 나가는 예정인데 네네. 일본 측에서 지금 벌써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관계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존 볼턴 회고록이 지금 나와가지고 상당히 시중에 지금 굉장히 화제인데 거기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쩜 그렇게 볼턴하고 일본하고 죽이 잘 맞는지 그냥 그 일본의 보수하고 미국의 좀 네오콘들이 합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조금 이 분단을 고착시키는 세력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어떤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런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업계 쪽은 어떤지 무역 쪽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그래서 그 얘기가 살짝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고 뭐 수출 규제 단행되고 우리도 불매 운동하고 하면서 무역 적자가 좀 덜해졌다. 한국 측이 그런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요. 네, 무역 적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양국 간의 교역이 줄어드니까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적자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실질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대한민국에서 대세계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수입의 비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대세계 수출하는 그런 이익이 기업한테는 상당히
양국 기업한테는 감소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힘들었지만 일본 기업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일본에서도 이야기들이? 네,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언론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쪽도 자기 기업들의 타격이 큰데 왜 일본 정부 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느냐? 실적으로 다방면에서 근데 살펴보면은 사실상 일본 기업들도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이 정신 차리고 그다음에 정부도 인식의 전환이 생겨서 열심히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런 금전적인 타격이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총체적인 타격을 보면은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출입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불매 운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일본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들도 꽤 생겨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물론 이제 소부장 산업 부분도 업종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서비스업부터 기타 제조업 부분까지 다 이제 포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국 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신뢰 관계가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기업도 해외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신뢰와 그다음에 그게 따른 이익이 보장될 때 기업은 해외로 나가거든요.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 양국 간에 약속된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만약에 위험 요소가 생긴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전제할 수 있고요. 물론 양국 간의 교역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부족해서 더 이상 한국에 와서 이익이 없겠다라고 철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양국 관계의 경색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기업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기는 한데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라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간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떤가요, 분위기가? 그런 데서 역시 좀 한일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수출 규제가 1년쯤 지나 보니까 잘못됐다. 오히려 일본 국내에 손해가 많았다는 것이 이제 중평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도 그건 저는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올해 도쿄 올림픽을 개최 못했지만 내년 7월에는 어떻게든 소규모로든 어떻게든 이걸 개최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베 정권이 올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도쿄 올림픽을 제대로 개최하려면 한국,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또는 이 주변 국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취하게 된 상태에서 도쿄 올림픽을 한다는 것은 이건 평화의 제준으로서 어울리지도 않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제 지금 아베 수상 지지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약간 일본의 언론에 따라서 지금 지지율 차이가 있습니다만 27%, 6%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 지금 이제 일본 언론이 아주 심심치 않게 포스트 아베가 누구냐 해가지고 누구예요? 이시바도 있고 기시다도 있고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아베 수상이 좀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떨까 합니다만 내년 9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 수상을 이렇게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에서 이제 맞습니다. 자민당에서 아베 파벌이 가장 큰 대규모 파벌이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오케이가 없으면 이시바도 수상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도 자신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이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최악의 관계로 되면 그것도 역시 외교 실패가 아니냐. 더구나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일도 실패로 끝났고 올림픽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 관계는 또 영토 북방 영토 그동안 20-30번 만나가지고 노력을 준다 안 준다 그러더니 결국 안 주는 거야. 끝났는데 300억 달러를 말하자면 그 러시아에 투자한다고 약속은 해주고 그러니까요. 그 반대 국부로 받아야 될 북방 영토에 대한 어떤 약속도 못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체에 지금 북한에서는 냉담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일 관계까지 악화된다? 이건 상당히 이제 일본 국내에서 아베에게 실패한 거 아니냐. 더구나 이제 코로나19 대책도 실패에 가까운데 약간 지금 이제 평가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는 아베 수상 나름대로 이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든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 가서는 곤란한 지점이 역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국하고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라는 게 이제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북한, 한국하고. 네. 그렇군요. 트럼프랑 좋잖아요. 트럼프는 좋은데 지금 이제 11월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일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특히 예를 들면 지금 방위비 분담 협정 이건 내년 3월에 지금 미일 간의 협상을 두고 상당히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역시 현안도 걸려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놀랐었던 그 이제 소부장, 반도체 특히 분야 세계의 핵심 소재 국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어떤 부품이 어떻게 되고 얼마만큼 됐는지 궁금한데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1년 지났는데 사실상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인데 차단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정신 없었죠. 1년 동안 아마 발에 엄청나게 땀이 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정부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그다음에 인플라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화소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토레시스트, 그다음에 이제 폴리미드 이 세 가지 수출 규제 품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불화소소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화를 하면 모든 게 이러한 대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사고의 방향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화수소의 부분이 지금 국산화에 성공해서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기업들의 그 순도는 어떻게 보면은 5-9입니다. 그게 뭐예요? 5-9은 9가 5개 있는 거죠. 99.999. 근데 원래는 11 고순도는 그 정도예요? 11-9입니다. 11-9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9가 11개 있는 현 상태라면은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과 밸류체인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산업계도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 부분이 공급처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밸류체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의 입장에 엄청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쪽도 비용이 발생하고 그쪽도 비용이 발생하고 물론 기업이 지금까지 이런 불화수소라든가 포토레시스트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부분은 비용을 절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안 만드는 부분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에게 큰 깨달음을 준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등하시하면 안 되겠다. 이 기회에 상당히 큰 진전을 좀 보여야 되겠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고무적인 결과는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종합을 해보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 부품에 대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값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큰 이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런 밸류체인을 다 끊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마 기업이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약간 까다로운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이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해서 동결을 하고 일단 그리고 이제 매각을 하고 이제 현금화를 하려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떻게요, 교수님? 점점 이제 아마 썰렁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8월 4일 되면 이제 공시 송달이 완료된 걸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 지방법원에서 지금 일본 제철이 투자한 피해나는 기업에 대한 주식 9억 7천만 원어치가 있습니다.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나눠주는 과정이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시 송달이 이제 8월 4일 끝나게 되면 이후부터는 이제 이제 피고인 신문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평가라든지 이게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각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에 마켓에 내놓아가지고 주식을 처분한 다음에 현금을 찾아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는 과정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일본은 매각 명령이 나오게 되면 즉각 보복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전에라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이 지나게 되면 순수하게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협상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고 완전히 국내 사법적인 절차입니다. 국내에서 사법부가
법원에서 매각 명령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빠르면 연내고 늦으면 다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본 측으로 봐서는 일본 기업들이 이미 자산이 압류됐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손해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8월 4일 이후로는 일본 정부에서 언제든지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해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측으로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이건 피해 보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민사소송입니다. 네. 정부 대 정부 관계가 아니라 네네. 온고인 피해자하고 강제징용 피해자하고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 간의 양자 간의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정도의 지금 판결금이 있는데 그 돈을 지불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일본 정부가 뒤에 있어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지 말아라. 청구권 협정 때 이미 유무상 5억 달러를 줬기 때문에 개인 보상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완고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이 민사소송하고 정부 간 약속인 청구권 협정 간의 중간에 서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상당히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걸 일본 정부가 안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저는 우리 정부보다는 일본 정부에 좀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제 연내에 매각 명령이 나와가지고 한일 관계가 또다시 이제 경랑에 네. 빠져들게 되는 그런 사태는 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의 고위급 협상이 조금 더 스피드를 업해가지고 네. 올려가지고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인 경제 제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1년 전에 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저는 근데 언론에 나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일본의 패착이다. 아베 정부의 아베 총리의 패착이다. 그게 이제 1년 지나다 보니까 현실화되게 됐습니다. 그 현실화된 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사실상 포토레시스트하고 폴리미드는 이미 1월 달부터 수입이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 기업의 타격이 컸다라는 거죠. 아하.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한 지금 현 일본 정부의 잘못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언론에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산업계라든가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만연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떠한 소부장 산업에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어떠한 부분들 또 규제를 한다. 좀 힘들겠네요. 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렵다. 두 번 다시는 이런 패착을 아마 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 쪽 보다는 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하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아마 손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은 안 건드리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과 한국 간의 이 제조업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가치 사슬은 강력합니다. 뭐 하나 누구 하나가 건드리면 그거는 똑같은 피해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한 번 이 경제적인 측면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그거를 건드린다. 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현 정부의 기반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규제를 가하고 제재를 가한다면 아마 다른 측면에 다른 부분에 그 결정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 많이 이제 뭐 끊긴 것도 있고 이걸 아예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뭐 조금 싸고 효율적인 효용을 따지기보다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별 영향을 안 받았나요? 예. 이 전 세계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요. 네.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무역 흑자에 네. 완전 천병입니다. 효자 종목이죠. 네네. 우리나라만 해도 약 한 70%가 흑자의 70%가 네네. 소부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 하나가 만약에 그 밸류체인 그러니까 거래처를 바꾼다?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건들기가 힘들다. 그렇죠. 그만큼 밀접하게 연쇄작용을 네네. 하기 때문에 가능한 개발부터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그 체인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네.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과 밸류 체인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렇군요. 부분이죠. 코로나19에 의해서도 섣불리 건드려지지가 않는 그만큼 견고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반 제조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계속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WTO 사무총장 선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제 출사표를 냈는데 여기에 일본이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게 좀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국제 무대에서 조금 그렇죠. 너무 누구나 다 아는 이유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게 사실 국격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는 훨씬 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세계를 상대로 이미 외교를 해봤고 일본 의무성은 만들어진 지가 150년이 넘거든요. 일본 그 성청의 이름 중에서 한 번도 안 바뀐 게 의무성입니다. 아하. 그 150년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외무 관료들이 이제 어떤 지금까지는 좀 양자주의가 아니고 다자주의라든지 유엔 중심이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이웃 국가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아베 정권 이후에 상당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용토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7월처럼 지금 기술 패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정말 트럼프 못지않은 아베의 어떤 그런 뭐랄까 주변 국가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는 일방주의거든요. 일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 명분은 뭐냐 하면 한일 간에 지금 갈등 소지가 있는데 지금 갈등 소지가 있는 해운 당사국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정도의 의견을 그 회원국의 이사국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이제 선거에서 그 이사국들이 이사회가 얼마나 지금 검토를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WTO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통상본부장으로서 많은 것도 경험도 쌓고 있고 또 한국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실 한국 외교가 상당히 이제 부각하고 있는 그런 코로나19 이후로 그런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꼭 한번 이번에 나가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 WTO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족인데 우리가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WTO가 이제 2심이 최종심이고 거기 결정을 한 상임위원들이 7명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밖에 안 남았다고. 네. 그리고 그 2명도 그 3명 중에 그나마 2명도 이제 곧 그만둔다면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사실 WTO의 이 분쟁 해결 기구는요. 상당히 약합니다. 이 국제법에서도 항상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왜 그럼 약화됐느냐? 지금 말씀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분쟁 해결기에 제소됐던 모든 부분들이 계속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장 2년에 3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프로세스가 과연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또 미국이 만약에 WTO를 탈퇴한다고 지금 압박을 좀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세 변화가 발생한다라면은 더더군다나 이 WTO 체제 하에서의 분쟁 해결 기구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우리 정부의 일본이 그러한 부분 지금 현재 그런 자세와 태도 사고를 전환시켜달라라는 그러한 시그널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시간이 것이다. 걸리고 두 양국 다 힘든 시일을 아마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일본 이야기 두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과 교수 그리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